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결혼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한 여인의 선택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에 관한 사연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비교적 풍족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온 건 2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과의 첫 만남은 따뜻하고 진실돼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언제나 진심 같았고, 그래서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어느 정도 집안이 맞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하겠다 라고 매일같이 졸랐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식에게 지고 말았죠. 시댁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집안이 부유하다는 소문을 듣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결혼을 찬성했습니다. 성격이니 인품이니 그딴 거 필요 없다. 돈 많은 집대 딸이라면 됐다. 라는 말이 저를 마냥 허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당시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초반의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은근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꾸미는데도 신경을 써준다더라. 그 말은 곧바로 욕으로 변했습니다. 너도 나한테 카드 하나 주는 게 어때?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친정에서 어렵지 않게 자란 터라 돈이 아깝지는 않았지만 노골적으로 제게서 뭔가를 뜯어내려는 태도는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엄마가 힘들게 날 키웠다. 당신이 엄마를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라고 늘 말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제 카드를 건넸습니다. 한도를 150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시어머니는 기뻐서 날아갈 듯 하셨죠. 그날부터 제 휴대폰은 시도 때도 없이 울렸습니다. 결제 알림 메시지 덕분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한층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고 정성을 다했죠. 저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나와 친정에 잘하니 시어머니 카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와 앉더니 곧장 본론을 꺼내셨죠. 세아야, 이 카드 한도가 너무 적어서 도저히 못 쓰겠다. 차라리 200만 원으로 딱 올려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제 속은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던 분이 이제 와선 부족하다고 생떼를 쓰는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처음 드릴 때 한도 못 올린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뿐인 시어머니한테 고작 200만 원이 뭐 그리 아깝다고 그러니? 우리 아들이 알면 속상해할 텐데 남편 이야기를 꺼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남편에게만큼은 약하다는 걸. 그 한마디가 칼처럼 날아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억울했지만 결국 저는 또 한도를 올려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마지막이다.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라기보다는 돈줄, 즉 움직이는 ATM으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는 밤마다 남편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나 하나 희생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야. 하지만 제 희생은 끝없이 이용당하는 빌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엔 집에 붙어 있던 사람이 주말까지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하니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 때문이겠지 하고 애써 넘겼지만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자 부재중이 수차례 찍혔죠. 이상해서 전화를 걸어보니 다짜고짜 상대방이 외쳤습니다. 사모님, 차 좀 빼주세요. 지금 차가 제 걸 막고 있어서 30분째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제 차는 아침에 남편이 출장 간다고 끌고 나갔는데 지금 서울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 있다는 겁니다. 제 직감은 외쳤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남편이 오늘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거든요. 상대방은 황당하다는 듯 받아쳤습니다. 지방이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여기 서울 학구 아파트 단지인데요. 차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서울에 있다?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려 문자 하나 제대로 보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애써 마음을 달래면서도 어쩐지 결말은 이미 알고 있는 듯 불길했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정말 제 차가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서 있던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아, 차주분이세요? 이 차 205동 철곡이호 손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들어오셨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방으로 갔다던 남편이 대체 왜 서울의 이 아파트에 있는 걸까요? 저는 단숨에 205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가슴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부디 오해이길 제발.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되뇌었죠. 드디어 처음 5개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잠옷 차림의 젊은 여자가 졸린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방금 막 자다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1005개2호 맞죠? 네, 그런데요. 대답과 동시에 안쪽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두 다리는 순식간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를 밀치듯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눈앞이 시뻘겋게 변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얼굴은 순식간에 피가 가셨습니다. 자기야, 그게 말은 더듬었지만 변명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장 간다더니 여기서 이런 꼴을 하고 있었네? 젊은 여자랑 침대에서 뭐 하는 거냐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 공기를 찢을 만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서 그 여자가 제 팔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요. 무슨 권리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남의 집? 여기가 남의 집이라고?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여자는 순간 입을 다물고 제 얼굴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야, 이건 그냥 오해야. 출장 맞는데 잠깐 일이 꼬여서. 출장이라면서 왜 서울 아파트에 있어? 왜 속옷 차림으로 여자랑 있어? 대체 뭘 더 봐야 하냐고.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제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저는 손에 잡히는 차키를 움켜쥐고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댄 채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마치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음을 삼키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끝이구나. 내가 끝까지 지키려던 결혼의 진짜 민낯이 이런 거였구나.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온몸이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설마 남편이 벌써 말했나? 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히 들어오더니 제 울린 얼굴을 보며 의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울었니?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숨을 또 막아버렸습니다. 세아야, 너희 친정에 말 좀 잘해서 돈 좀 빌려다 주면 안 되겠니? 딱 5억만 있으면 돼. 순간 제 눈앞이 다시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마음 위에 시어머니의 뻔뻔한 요구가 돌처럼 던져졌습니다. 뭐라고요? 5억이요? 제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비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별일 아닌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큰 돈도 아니잖니. 너희 집은 잘 사니까 친정의 말만 잘하면 바로 마련할 수 있지 않니?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데 마침 좋은 집이 나왔거든. 계약금은 넣었는데 장음이 좀 부족해서 말이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앞에서 울부짖으며 변명도 못한 남편, 그리고 그 아들 바람피운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5억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농담 듣고 있는 건가요? 제가 ATM입니까? 무슨 5억씩이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 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겨우 돈 좀 빌려달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너 시집 와서 내가 그동안 봐준 게 얼만데? 내가 지금 뭐 호화롭게 살자고 그러니? 집 좀 옮겨보자는 게 그렇게 죽을 죄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예요. 전 늘 돈 내놓으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이제 5억까지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돈 많다 보니 버릇없게 구는 거라고. 우리 아들이 괜히 힘들어하는 게 아니야. 있는 네가 오죽하면 내 아들을 기죽였겠니. 네가 잘못한 거라고. 그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불륜도 제 가슴을 찢는 배신도 모른 채 시어머니 입에서는 오직 제 탓이라는 말만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돈을 못 줘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제 눈으로 봤다고요? 이 결혼 끝입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장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며느리라면서 감히 네가 꾸며낸 얘기로 이혼을 들먹여? 웃기지 마라. 어디 증거라도 있어?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증거요? 있죠. 제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그 인간이 내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보며 얼어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남편의 등장은 곧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제 눈은 아직 울음기로 붉었고 시어머니는 흥분해 얼굴이 상기된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와 있어?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 좀 봐라. 내 마누라가 미쳤어. 내가 집 이사하려고 5억만 빌려달라니까 그걸 주기 싫어서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쳐. 심지어 네가 바람을 피웠다고 헛소리까지 하잖아. 남편은 순간 동공이 흔들리더니 저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헛소리? 내가 직접 본 걸 헛소리라고 해? 네가 서울 아파트에서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똑똑히 내 눈으로 봤어.
출장이라더니 거짓말하고 내 차 끌고 가서 남의 집에 숨어 있던 건 뭐야?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결국 변명을 꺼냈습니다. 자, 자기야, 그건 그냥 단순한 실수야. 잠깐의 호기심이었어.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 내 마음은 언제나 자기한테 있다니까. 저는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몸만 줬으니 괜찮다는 거야? 내 엄마 말대로 마음만 안 주면 바람이 아니라고 우길 거야? 시어머니가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겠다는 건 너무하다. 있는 년들이 더 인심이 좁다더니 네가 딱 그렇구나. 제 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있는 년? 인심? 정말 기가 막히네요. 지금 문제는 제가 돈을 안 줬다는 것도 제가 넉넉하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아내한테 저지른 배신이 문제라고요? 그걸 덮자는 게 제정신이에요? 남편은 두 손을 비비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랑은 바로 정리할 거야. 자기 없으면 난 정말 못 살아. 그 말에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세아야, 너도 애써 키워놓은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야?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라. 앞으로는 내가 단단히 교육시킬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눈을 감으라고요? 그러면 제가 눈이 멀어도 두 눈 멀쩡한 바보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혼 준비하세요. 제 단호한 선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칼을 뽑듯 독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혼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 내가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해. 잠깐의 실수를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말이 돼. 다 네가 돈으로 아들을 기죽이고 며느리 티를 못 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이혼 책임은 다 내 탓이야.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탓이요? 그럼 제가 다른 남자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마음만 안 줬으니 바람이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논리예요?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뻗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잘한다고. 지금까지도 엄마 치맛바람에 기대어 살면서 아내를 ATM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운 네가 무슨 잘을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년아,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무례한 말을 해. 내가 며느리 잘못 둔 죄지. 네가 얼마나 독하니 아들이 밖에서 위로받고 싶어졌겠지. 그러니 이혼한다면 네가 모든 걸 책임져라. 위자료도 네가 내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다 내 몫이다. 순간 제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위자료요? 정신적 피해 보상료? 어머니, 아직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군요. 피해자는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에요. 바람 피운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기가 막히네요. 남편은 더 초라해진 목소리로 운걸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혼 책임 다 질게. 그러나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그를 막았습니다. 닥쳐. 넌 입 다물고 있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네 마누라가 제정신 아니니 이혼 소송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있는 돈 좀 있다고 설치는 꼴 좀 보라지. 저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봅시다.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끝까지 따져보죠. 제 차 블랙박스,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장면 충분히 증거가 될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며 내뱉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돈으로 사람 짓밟으려는 내 꼴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집안 공기는 숨 막히게 차올랐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고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를 몰아세워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세아야, 이게 뭔지 아니? 이혼하면 네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까지 얹어서 내야 한다고 변호사랑 상담받고 왔다. 저는 봉투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종이로 저를 겁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위자료 타령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인연이 내가 만만하게 보이니? 돈 있는 네가 우습다고? 네가 우리 아들을 바람나게 만든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법정에 가면 내 잘못이 다 드러날 거야. 저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법정이라. 좋아요. 가시죠. 그런데 어머니, 법정은 억지로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니에요. 증거가 이기는 곳이죠. 제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는 말씀 드렸죠? 순간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동자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너 같은 년은 며느리 자격도 없어.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아. 이 집안에서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때 남편이 들어와 상황을 보더니 식은땀을 흘리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잘못한 거라니까. 내가 책임지고 정리할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이놈아, 아직도 며느리 편을 들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고 있냐. 다 이 여자가 기를 죽이고 괴롭혀서 그런 거잖아. 저는 두 사람의 싸늘한 대화를 지켜보다가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충분합니다. 더는 말싸움할 가치도 없네요. 전 이미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변호사가 상대할 거예요. 그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싸워야 할 차례였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뭐? 변호사? 돈 좀 있다고 이제 진짜 싸움판으로 가자는 거냐?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치를 떨었지만 그 눈빛엔 분명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 문제는 가족끼리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남편의 불륜, 그리고 어머님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 다 증거로 남겼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변호사까지는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내가 바람은 피웠지만 진심은 아니었다고 했잖아.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저는 단호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하지만 넌 그걸 다 짓밟았어. 그리고 오늘부로 더는 내 인생에 기회 따윈 없어.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덥석 잡아챘습니다.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무시해. 내가 다시 못 나오게 만들어 주마.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제 머리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순간 분노와 본능이 뒤엉켜 저도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겨우 저항했습니다. 놓으세요. 먼저 시작하신 건 어머니잖아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머리채를 붙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쿵, 쾅,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에 이웃들이 놀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우리는 억지로 떼어놓아졌습니다. 숨은 거칠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이 소란스럽다고 신고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달려가 억울한 척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이 악독한 며느리 좀 잡아가세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습니까? 경찰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 며느리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머리채 잡은 건 시어머니예요. 남편 불륜에 이혼 얘기를 꺼내자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시고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함께 끌려간 그날 밤, 저는 속이 뒤집히는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은 제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 양반, 이게 다 저 년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머리채를 먼저 잡았다고? 웃기지 마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저런 폐악한 며느리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도발을 했습니까? 그냥 돈 못 드린다고 했을 뿐이죠. 그게 도발이라면 어머님 세상에서는 며느리가 숨쉬는 것도 죄가 되겠네요. 경찰관은 헛기침을 하며 중재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폭행 흔적이 있으니 쌍방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고소 절차 밟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절대 합의 못합니다. 반드시 저 년을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좋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대신 저도 협박죄, 상습 금전 갈취, 폭행 전부 다 묶어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끼어들며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그만하자. 경찰서까지 와서 이러는 건 너무 창피하잖아. 우리 그냥 서로 좋게 끝내자.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똑 잘라냈습니다. 좋게 끝낼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혼, 그 외에는 없어. 경찰은 우리에게 진정하라며 돌아가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사건 접수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제 발끝에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날 버리지 마. 이번만 눈 감아주면 내가 평생 빚 갚듯 살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죽든 살든 내 사정이야. 이제 난 상관없어. 그 말을 남긴 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의 흐느낌이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자.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마음속에서 묘한 긴장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앞에 앉은 변호사는 아버지 사업을 오래 도와오던 든든한 인연이었죠. 사정은 다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 그리고 폭행까지 증거는 충분히 확보 가능해요. 차 블랙박스 문자 기록, 통화 내역,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간 눌러왔던 숨이 탁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끝까지 제 탓으로 몰아가려고 하거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 쪽은 이미 불리합니다.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데다 증거 확보도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까지 있으니 오히려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참아왔던 건가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참을 필요 없습니다. 법이 도와줄 겁니다. 며칠 뒤 이혼 소송 서류가 접수되자 남편은 집에 찾아와 울며불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는 정말 잠깐의 실수였어. 다 정리했다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못 산다고? 이미 네가 선택한 거야. 네가 한 행동이 우리 가정을 끝내버린 거라고. 그때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버려? 네가 있는 척 잘난 척하니까 아들이 잠시 길을 잘못 든 거잖아. 그걸 가지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겠다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게 진짜 가족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게 가족입니까? 전 더 이상 잘못된 걸 덮어주며 살 수 없어요. 남편은 마지막 발악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무릎 꿇 꿇고 평생 갚을게. 나 죽어도 좋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저는 그 손을 냉정하게 치워냈습니다. 죽든 말든 이제 내 관심 받기야.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 그날 밤 남편의 울부짖음은 제 마음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 삶을 되찾을 거다. 며칠 후 열린 첫 재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선 시선이 제 목덜미를 찌르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풀죽은 강아지처럼 고개만 떨군 채 앉아 있었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괜히 꾸며낸 얘기로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돈 때문입니다. 판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막았습니다. 피고 어머니,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시죠? 방청석에서 조용히 해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제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윽고 제 변호사가 차분히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외도 현장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가 금전 요구를 하는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법정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웃으며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몸을 들썩였습니다. 아니, 이건... 판사는 단호히 정리했습니다. 외도의 정황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또한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까지 녹취로 확인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중대한 사유로 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건 잠깐의 실수예요.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호통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가서 내가 겪은 모욕을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재판장은 침묵에 잠겼고 싸움은 점점 제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법정을 나서자마자 저를 향해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뻔뻔하게 서 있구나. 판사 앞에서는 네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판사 앞에서는 억지가 안 통한다는 걸 이제야 아셨나 보네요.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저를 보호하듯 서서 시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이런 폭언은 법정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불리한 행동은 삼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 있다고 다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 아들은 다시 일어설 거다. 넌 결국 버려진 여자 신세가 될 뿐이야.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은 쓰라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구나. 며칠 뒤 남편이 홀로 찾아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세아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건 너 하나뿐이야. 그 여자는 아무 의미 없는 여자였어. 그냥 실수였어.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수?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고, 습관이 쌓이면 결국 그게 내 본 모습이야. 난 이제 네 본 모습을 똑똑히 봤어. 남편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내가 평생 속죄할 기회를 줘. 다시는 엄마도 너한테 못하게 막을게. 정말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기회? 그건 이미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이혼뿐이야. 남편은 절망한 얼굴로 머리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와 동시에 서글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 지옥 같은 삶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번엔 반드시 끝낸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점점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제출한 증거들은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 요구를 명확히 드러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그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아야, 네가 이렇게까지 독한 줄 몰랐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한다. 우리 집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해라. 그럼 내가 5억에서 조금 양보해 줄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제가 당신 전용 지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돈 타령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때 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원고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발언도 협박 증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이를 갈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판사가 중간 조정을 권했습니다. 쌍방 간 감정의 골이 깊으니 합의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과실이 크므로 남편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돈을 내라고요?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으니 위자료를 내야 해요. 법정은 순간 술렁였고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어머니, 더는 방해하지 마십시오. 당사자 발언도 아니면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어.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도 나는 내 삶을 되찾아야 해. 그리고 저는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양측의 입장을 묻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며 블랙박스와 통화 기록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폭언, 폭행까지 겹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정신적 손해대 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번만 용서해 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판사님,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여자가 돈 많다고 우쭐대면서 아들을 옥죄니 잠시 길을 잘못 든 것뿐이에요.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여자가 위자료를 줘야 마땅합니다. 판사의 눈매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피고 어머니,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주저앉았고 법정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습니다. 사랑을 믿고 선택한 결과가 배신과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제 삶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이 제 유일한 해답입니다. 법정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눈가가 젖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판사의 입에서 중대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부당한 행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야말로 도끼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판사의 중간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정 밖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인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배가 부르냐? 판사가 뭐라 했든 난 절대 인정 못해. 끝까지 가서 내 뿌리를 뽑아 놓을 거다.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네, 어머니. 끝까지 가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모든 걸 말하니까요. 그 순간 남편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다 내가 잘못한 건데 왜 계속 아내 탓만 하냐고. 닥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 인연이 있는 척 잘난 척해서 그런 거잖아. 돈이 많다고 아들을 짓밟으니 남자가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지. 저는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결국 아들 잘못은 단 한 톨도 없고 모든 게 제 탓이라니.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저를 돈줄로만 본 거군요. 분노에 찬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휘두르려는 순간 변호사가 몸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 폭언과 폭행을 시도하시면 어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했지만 여전히 눈에 불을 켠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아, 어디 끝까지 가보자. 네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진실로 버티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잠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지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단단히 굳은 제 눈빛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야. 끝까지 버티자. 절대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저는 곧 있을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둔 날 법원 앞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입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제 탓을 하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판사는 차분히 서류를 읽은 후 굳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며 시어머니 또한 상습적인 금전 요구와 폭언, 폭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눌러온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울음은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죠. 반대로 시어머니는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며느리한테 배상까지 하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판사는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 어머니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판결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그제야 무너진 듯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자기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줘. 나는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벌이라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 이혼만은 하지 말자. 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벌이요? 네가 진짜 받을 벌은 내가 없는 삶이야. 그걸로 충분해. 판결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법정을 뛰쳐나갔고 남편은 주저앉은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공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지만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어. 그날 법정을 나서며 저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긴 싸움 끝에 남은 공허함이 짙게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세아야, 이년아, 너 진짜 우리 집을 이렇게 박살내고도 잠이 오냐? 내가 잃은 계약금이 얼마인 줄 알아? 당장 내놔. 5억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낸 계약금은 네가 물어내야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계약금을 내라고 강요했습니까? 스스로 결정해놓고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그건 어머님 아들과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악에 바친 듯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바라보는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내 피를 말리겠구나.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동네방네 소문내서라도 너를 망신 줄 거야. 소문이요? 어차피 진실은 법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어머니가 뭐라 떠들든 제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욕설을 퍼붓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너머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세아야, 나는 아직도 네가 꿈에 나와. 네가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롭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다.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편지를 읽으며 잠시 가슴이 저릿했지만 곧 단호히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끝났어.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그리고 저는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세워가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한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있었죠. 친정 부모님은 제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다. 우리 딸 다시 웃으면 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이 가장 소중하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의 반대를 끝까지 무시한 제 자신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남편의 소식은 곧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남편은 불륜과 이혼 판결로 직장에서도 입지가 흔들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당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적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사회생활을 배우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 웃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마음 한켠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저는 분명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부은 얼굴 대신 단단히 다잡힌 눈빛이 비쳤습니다. 이제야 내가 다시 나를 찾은 것 같아. 그 순간 결심이 들었습니다. 과거는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어. 나는 더 단단해졌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봉합하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던 여자가 그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돈도 미래도 없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직장마저 잃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제게 배상해야 할 돈 때문에 이리저리 빚을 지고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했습니다. 한때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네가 다 망쳤다고 외치던 사람이 이제는 동네에서 아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고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속 시원하다고 웃어야 할까요? 하지만 곧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자신을 지킬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희생만 강요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고 진심을 배신하는 사람은 끝내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것.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처럼 제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당신 자신뿐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또 다른 용기를 만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